독일 고전주의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특징, 프랑스 대혁명. 독일 고전주의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무엇보다 프랑스 대혁명과 그 여파에 대한 문학적 대응의 성격을 띈다. 괴테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프랑스의 폭력성에 대해 반대했고, 둘째,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 역사에서는 필연적 결과였지만 독일에서는 혁명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으며, 셋째,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에서도 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년의 게테는 에커만과의 대화에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피력한 바 있다. 내가 프랑스 혁명의 벗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지. 혁명의 무자비한 공포가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고 매일같이 격분시켰으니까. 반면에 당시로서는 혁명의 유익한 결과에 대해서는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이지. 또한 나는 프랑스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필연의 결과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을 독일에서도 사람들이 인위적인 방식으로 도모하려는 것을 보고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었지. 괴테는 프랑스 대혁명이 공포 정치로 치닫는 폭력성 양상에 격분했고, 알다시피 루이 왕조의 무능과 부패가 극에 달해서 혁명에 의해 전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혁명 당시 루이 왕조의 권력은 사실상 허위뿐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던 바로 그날, 대신들과 올려 별궁에서 사냥과 연애를 즐기던 루이 왕의 어전일지에 일도 없습니다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독일과 달리 진작부터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한 프랑스에서 국가 권력의 그러한 공동화는 권력의 전복을 한층 용이하게 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수십 개의 군소 영주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시민 계급의 형성도 극히 취약했기 때문에 혁명의 가능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게테는 독일인에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도모하는 것은 비현실적 관념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게테는 지배층의 전횡과 무능이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며 정부가 시의적절한 개혁 조치를 취하며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내가 결코 지배자들의 전횡을 편들었던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떠한 대혁명도 민중의 책임이 아니라 위정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히 확신하고 있었지. 정부가 늘 정의롭고 깨어 있어서 시의적절한 개혁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아래로부터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강요하는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만 않는다면 결코 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 실제로 바이마르 궁정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아 국정에 관여했던 게테는 혁명에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봉건적 구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의적절한 개혁 조치를 도입하는 데 진력했다. 이탈리아 여행 이후 자연 연구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게테는 역사의 운행을 자연의 원리에서 유추하여 사고한다. 나는 루이 15세 같은 군주의 벗이 아닌 것과 똑같이 그런 사람들 혁명적 하층 및 인용자의 벗도 아닐세. 나는 그 어떤 폭력적인 전복도 증오한다네. 그러면 좋은 것을 얻는 만큼 반드시 파괴하기 마련이니까. 나는 혁명적 전복의 수행자들을 그 원인의 제공자들과 마찬가지로 증오해. 알다시피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을 틔워줄 그런 개선이라면 나는 어떤 것이든 대환영일세. 그렇지만 이미 말한 대로 폭력적인 것, 단숨에 뛰어넘으려는 것은 무엇이든 내 영혼에 거슬린다네. 그런 것은 자연의 이치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지. 폭력을 동반하는 혁명은 진보적 성취를 얻는 만큼 동시에 좋은 것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폭력적 혁명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급격한 단절과 비약이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게테는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자연이 유기적 성장에서 유치하는 것이다. 시와 진실에서 게테는 자연은 신성 자체로도 전혀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필연적이며 신성한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고 말한다. 자연 자체에 내재하는 창조적 생성의 원리에 주목하고 또 그러한 자연의 일부인 인간 자신의 역사적 창조력을 신의 섭리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다. 자연의 성장 과정이 그러하듯 역사에서 진보를 도모하는 일도 변화의 토대가 다져지고 주체의 역량이 성숙해서 서로 맞아떨어질 때 온전한 개선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게테가 자연에서
교체하는 역사 이해는 현실 역사의 변증법에 한결 충실하고 유연한 사회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휴머니즘의 이상과 교양 이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괴테의 정치적 입장을 굳이 나누자면 중도적인 점진적 개혁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 고전주의 문학에서 그러한 정치적 개혁보다 더욱 근본적인 과제를 부각되는 것은 진정한 인간성을 함양하는 휴머니즘의 이상이다. 헤르더는 우리 인류의 신성한 과제는 인간성의 함양이다. 인간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활동의 소중한 결실이며 인류가 추구하는 예술에 상응한다. 라며 인간성의 함양을 인류의 신성한 과제이자 예술적 성취와 동일시한다. 특히 실러는 그의 문학적 신념을 담은 잡지 호렌의 창간사에서 정치적 다툼이 위주를 몰아내는 시대 상황에서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분열된 세계를 진리와 아름다움의 깃발 아래 다시 통합하려는 문학적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가까이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란이 조국을 불안하게 하는 시대, 정치적 견해들과 이해관계들 사이의 격렬한 다툼이 어떤 모임에 있어나 이 전쟁을 다시금 부추기고 흔히 뮤즈와 우아미의 여신들을 몰아내는 시대에 갈팡질팡하는 독자를 전혀 상반되는 방식의 담화에 초대하려는 것은 너무나 대범하고도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제한된 관심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협하게 하고 속박할수록 순수하게 인간적이고 이 시대의 영향보다 더 숭고한 것에 대한 보편적이고 고결한 관심을 다시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정치적으로 분열된 세계를 진리와 아름다움의 깃발 아래 다시 통합할 필요성은 그만큼 더 절실하다. 여기서 보듯이 실러는 정치적 논쟁이 문학예술의 활동 영역을 침해하는 시대 상황에서 역으로 정치의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문학예술을 통해 순수한 인간성을 함양함으로써 분열된 세계를 통합하려는 문학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예술을 통한 인간성의 함양이라는 미적 교육의 이념을 실러는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에서 더욱 구체하는데 요컨대 정치에서 추구하는 모든 개선은 인간 품성을 고결하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결한 품성을 함양하는 것이 정치적 개선보다 선결되어야 할 더욱 근본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호렌 창간사에서 말하듯 정치적 다툼을 유발하는 제한된 관심사는 사람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속박함으로 자유에 이르는 길은 바로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 서한이다. 미적 교육과 교양 이념에 관해서는 이 책의 3절 참조, 실러의 미적 교육론으로 대표되는 독일 고전주의의 교양 이념은 정치 현실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둠으로써 편협한 정치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의 함양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양 이념에 대해서는 현실의 갈등과 모순에 대한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어 왔지만 다른 한편 예술을 현실 논리에 종속시키지 않고 예술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잠재력을 견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예술의 자율성. 바로 앞에서 언급한 문제는 예술의 자율성과 직결된다. 신라의 미적 사유에 큰 영향을 끼친 칸트의 철학에서 자율성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이성적 판단에 따라 주관된 욕구나 이해관계를 벗어나 자유의지로 보편 타당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자율성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표현이다. 다른 한편 예술의 차원에서 칸트는 미적 쾌감을 이해관계와 무관한 자유로운 쾌감, 판단력, 비판이라 정의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쾌감이라 미적 판단이 대상의 현실적 쓰임새나 목적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꽃이 아름답다고 할 때 그런 미적 판단은 꽃이 식물의 수정기간이라는 개념적 인식과는 무관하다. 이런 경우를 칸트는 대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아름다움이라 일컫는다. 그 반면 교회, 변기창, 정자 같은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그 대상의 용도와 목적에 대한 개념적 인식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 경우 아름다움은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에 부과되는 부수적인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칸트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개념의 조건 아래 아름답다고 운명하는 미적 판단은 순수하지 않다. 판단력 비판. 칸트가 미적 쾌감을 개념과 무관한 쾌감이라 일컫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이다. 이처럼 순수한 아름다움은 대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자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면서도 윤리적 선함의 상징으로서 보편타당한 목적과 합치된다. 미적 판단력은 여타의 경험적 판단과 달리 경험 법칙의 타율성에 종속되지 않는다. 미적 판단력은 순수한 쾌감을 주는 대상을 마주할 때 판단력 자체의 법칙을 부여하거나 이것은 이성이
욕구 능력에 스스로 법칙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판단력 비판. 미적 판단력이 경험 법칙의 타율성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컨대 우리가 경험 현실에서는 대개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지만 미적 판단은 그런 경험적 판단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성적 판단은 인간이 주관적 욕구와 충동을 극복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적 자유의 표현이다. 칸트는 이성의 자율적 판단력에서 미적 판단의 자율성을 유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아름다움은 도전적 판단이 불러일으키는 심적 상태에 유비되는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킨다고 본다. 실러 역시 아름다움을 충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이성적 판단이 감각적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뜻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자유 또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자율 이라 정의한다. 그런 점에서 실러는 기본적으로 칸트의 견해를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현실 진단에서 몇 가지 강조점의 차이를 보인다. 첫째, 칸트가 미적 판단의 자율성을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서 유추하는 것은 이성의 권능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에 비해 실러는 이성과 감성의 괴리에 주목한다.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에서 실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의 궁핍과 싸우느라 너무 지치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오류와 혹독한 전투를 치를 힘이 없습니다. 서한라며 이성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지난한 과제임을 역설한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망상을 쫓아버리는 진리의 빛보다는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마음껏 편리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두운 개념의 희미한 빛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 능력을 회복하고 자율적 주체가 되는 것은 품성의 함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머리로 가는 길은 가슴을 통해 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성교육이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칸트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충돌할 때 감정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도덕적 의무감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실러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빛을 볼 때 그런 도덕적 의무감도 강제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본다. 비근한 예로 이성적 판단으로는 어떤 사람을 존경해야 마땅하나 심적으로는 반감을 느낄 때 이성의 강제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런 강제에 의해 행동할 때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자유롭지 않다. 여기서 실러는 이성의 법칙에서 강제성을 제거하고 감각적 본성과 화해시켜주는 미적 원리로 유희충동 개념을 도입한다. 유희충동은 미적 가상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현실적 경험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이성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인간은 순수한 미적 경험을 통해서만 이성과 감성의 괴리를 극복하고 온전히 자유로운 인간성에 도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인 경우에만 유의하고 인간을 유의하는 경우에만 완전한 인간. 셋째, 슐러는 일관되게 정치적 당파성을 초월한 순수한 인간성의 함양을 자율적 예술의 이상으로 설정하지만 그의 자유 내지 자율 개념은 강한 정치성을 함축하고 있다. 슐러는 인간 내면의 분리가 다시 지향되고 인간의 본성이 미적으로 되어서 이성의 정치적 창조물, 주 국가 인용자에 대한 현실성을 보장받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이 완전하게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성적 국가가 수립될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 미적 교육을 통한 온전한 인간성의 함양이 이성적 국가 공동체 건설의 기틀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의 결론부에서 슐러는 미적 교육을 통해 온전한 인간성이 구현된 공동체를 미적 국가라 일컫는다. 결국 실러에게 자율적 예술을 통한 미적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온전한 인간성을 함양한 자율적 주체들의 공동체를 일구는 것이다. 게테와 실러의 공동작업. 독일 고전주의는 괴테와 실러의 긴밀한 유대와 공동작업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두 작가의 긴밀한 교류와 유대는 1794년부터 실러가 서거하는 1805년까지 지속된다. 실러는 이미 1787년부터 바이마르에 체류하고 있었고 1788년 괴테가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이후로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1794년 전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두 시인이 다소 소원한 관계였다. 문학적 맥락에서 보면 예컨대 실러가 극작가로서 성공을 거둔 도적대들 같은 작품을 게테는 그 자신이 극복한 슈트름 운트 드랑의 결정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바이마르로 이주해온 무렵부터 실러의 드라마 역시 슈트름 운트 드랑의 요소는 극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작품 경영에 차이가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칸트 철학에 심취하기 시작한 슐러는 괴테가 엄밀한 철학적 사유보다는 너무 자연과 감성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근원 현상에 대한 괴테와 실러의 상반된 생각은 두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괴테가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한 행운아였던 반면에 실러는 가난과 싸워야 하는 불우한 성장기를 겪었다는 사실도 두 작가가 선뜻 친해질 수 없었던 요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1794년 실러가 호렌을 창간하던 무렵부터 괴테와 실러는 긴밀한 유대를 맺기 시작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실러가 호렌 창간사에서 정치적 단파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순수한 인간성의 함양을 추구하는 문학 노선을 표방한 것은 완전히 괴테와 일치된 생각이었다. 더구나 고대 그리스 문학과 예술의 최고의 전범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두 시인은 완전히 일치했다. 게테와 실러는 이러한 공통의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 작업을 펼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만 간략히 소개하며 다음과 같다. 1796년 말에 괴테와 실러는 호렌이 지향하는 문학 노선과 충돌하거나 어긋나는 다양한 동시대 문학 경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행 풍자시 크세니엔을 500여 편이나 함께 집필하여 1797년 문학사화집에 수록해서 대대적인 문학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원래 호렌의 공동 편집위원이기도 했던 철학자 피히네가 실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괴테의 제안으로 논쟁을 공론화한 것이다. 그 다음 해인 1797년에는 논쟁적인 글을 중단하고 괴테와 실러는 함께 발라드를 집중적으로 집필하여 1798년 문학사화집에 수록하였다. 그런 연유로 실러는 1797년을 발라드의 해라 일컫기도 했다. 게테와 실러는 서로의 창작 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활발한 비평적 조언을 해주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대한 실러의 비평이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대하여 실러는 처음에는 추상적 사변을 배제한 소박한 사실적 묘사가 장점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주인공인 실러가 고대 그리스의 소박한 문학과 대비시켜 근대 문학의 특성으로 규정한 감상적 문학이라는 의미에서 감상적 성격에 어울리는 철학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이 소설은 원래 괴테가 바이마르에 온 직후부터 집필하기 시작하여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이라는 미완서 작품으로 남아있으나 괴테가 실러와 긴밀한 유대를 맺기 시작한 1795년부터 다시 집필에 착수했고 순차적으로 써내려간 작품의 각 부분에 대해 실러가 구체적 논평을 해주었다. 따라서 소설이 완성된 데는 실러의 기여가 컸다고 할 수 있다. 빈킬만의 고대 그리스 예술론. 근대 예술사학의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빈킬만은 고대 그리스 예술을 근대 예술이 추구해야 할 규범적 이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일 고전주의 예술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빈클만의 예술관이 집약되어 있는 회화와 조각에서 고대 그리스 작품의 모방에 관한 성찰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예술에 대한 그의 새로운 해석이 독일 고전주의 예술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하겠다. 빈켈만은 근대 미술에서 개별적인 자연 대상의 사실적 모방을 추구하는 경향과 대비시켜서 고대 그리스 예술의 개별적 대상들을 종합하여 통일성과 이상적 아름다움을 구현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스 조각상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감동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연에 대한 연구는 고대 작품에 대한 연구와 비교할 때 완전한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위한 길로는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든 길임에 틀림없다. 베르니니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주로 자연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으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완전한 아름다움에 도달하기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는 없다. 자연미의 모방은 단일한 대상으로 방향을 잡거나 상이한 개별 대상을 관찰하여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전체로 만드는 것이다. 전자는 유사한 목사를 가리키며 일종의 초상화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네덜란드파의 형식과 인물상에 이르는 길이다. 이와 달리 후보자는 보편적인 아름다움과 이상적인 상에 이르는 길인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인이 걸어간 길과 동일한 것이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연 대상의 단수 모방을 통해서는 결코 완전한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없으며 개별 대상들을 하나의 전체로 종합할 때만 보편적 아름다움과 이상적인 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빈켈만은 또 다른 개념적인 저서인
기념비적 저서인 고대 예술사에서 고대 그리스의 예술가들이 고귀한 품종의 줄기에 여러 개의 어린 가지들을 접붙이는 노련한 정원사처럼 또한 여러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들이는 벌꿀처럼 작업했다는 비유를 들고 있다. 여러 개의 어린 가지들을 고귀한 품종의 줄기에 접붙여서 새로 뻗어나가는 가지들은 원재료의 단순한 혼합물이 아니라 새로운 품종의 탄생을 뜻한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의 탄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생리와 운행 법칙을 파악하고 있는 노련한 정원사의 장인적 기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로써 빈켈만은 예술적 창조를 흔히 완벽한 예술작품에 비견되는 자연의 창조물에 견주는 동시에 나아가서 예술적 아름다움이 자연미를 능가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셈이다.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 예술의 이상적 아름다움을 고귀한 단순함과 고유한 위대함이라 규정한다. 그리스 걸작들의 보편적이고 탁월한 특징은 결국 자세한 표현에서의 고귀한 단순함과 고유한 위대함이다. 바다 표면이 사납게 날뛰어도 그 심해는 항상 평온한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들은 휘몰아치는 격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위대한 영혼을 나타낸다. 이러한 영혼은 격렬한 고통 속에 있는 라오콘 군상의 얼굴에 잘 묘사되어 있다. 고통은 얼굴뿐 아니라 육체의 모든 근육과 힘줄에도 나타나 있어서 우리는 얼굴이나 육체의 다른 부분을 보지 않고 고통으로 움츠려든 하복부만 보아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빈켄만은 스스로 고대 그리스 최고의 조각 작품이라 일컬은 리오콘 군상을 통해 고귀한 단순함과 고유한 위대함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알다시피 전설의 인물 라오콘은 트로이의 사제였는데 그리스 군대의 목마의 비밀을 트로이 사람들의 견고한 죄로 신의 노염을 사서 두 아들과 함께 큰 뱀에 감겨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그리고 이 전설을 제재로 만들어진 라오콘 군상은 그와 두 아들이 뱀에 감겨 죽기 직전 단발마의 고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고통을 형상화한 것이다.